네, 현대비평론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적 가능성, 이 단원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재가 있는 수강생들은 234쪽 본문을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목이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적 가능성이고, 부제목은 정신분석 비평의 관점에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과 부제목에서 이 논문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대상은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랑콜리라고 하는 개념을 흔히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우울 혹은 우울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울 혹은 우울증이라고 하면 인간이 겪는 어떤 정서 혹은 정동 혹은 감흥, 이런 어떤 개념으로 그 범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우선 카테고리로 보면, 범주로 보면 이 정서 상태, 멜랑콜리라고 하는 정서 상태는 보통의 정서, 일반적인 정서 혹은 감정보다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조금 구별해서, 보통 정서, 감정이라는 것은 좀 정태적이잖아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 같은 것을 보통 정서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정서가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정서를 가진 사람을 행동을 혹은 행위를 이끌는 정도의 정서를 우리는 아펙트,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정동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도 정동이라는 번역을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이제 감흥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흥이라고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서를 이제 감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펙트라고 하는 정동 혹은 감흥이라는 이 범주는 정신분석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멜랑콜리도 그 감흥에 해당되기 때문에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이 멜랑콜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명인들이, 이제 연예인들도 있고 뭐 운동선수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이제 경험하는 그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출현하느냐, 이런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정서라면, 희노애락의 정서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우울증이 한 인간의 정서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러한 상태까지 몰고 가느냐.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종의 감흥 혹은 정동 상태일 텐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일반적으로 정서나 감정이라고 말하는 상태와 정동 혹은 감흥이라고 말하는 상태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의 정신 상태 혹은 심리적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이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에서 이 멜랑콜리 이것도 일종의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정상을 연구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정상을 꿈이라고 보고, 정상은 무의식이 발현되는 것, 그죠? 혹은 심리적 어떤 메커니즘이 혹은 어떤 뭐라 그럴까, 구조가, 심리적 구조가 겉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정상이니까 꿈이 이제 대표적인 정상이고요. 일상적으로 꿈이나 말실수 또는 농담 이런 것에서도 이 무의식의 메커니즘이 혹은 구조가 숨어 있던 것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많은 정상들이 이제 병리학적으로 연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정상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증. 신경증 안에는 대표적으로 히스테리와 강박증이라고 하는 또 세부 정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증 다음에 도착증. 도착증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 정상들이 있겠죠. 성도착증도 있고 어복도착증도 있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도 이 도착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이걸 이제 임상적으로 정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분열증, 일종의 정신병 단계입니다. 자폐증도 여기에 해당되고 분열증도 해당되고, 요즘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분열증인데, 정신분열증. 이 멜랑콜리는 가장 이 어떤 어느 범주에 속하기보다는 굉장히 이 세 가지 큰 정상을 다 포괄하는, 그래서 상당히 흔히 나타나는 그러한 감흥 혹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신분석학에서 이 멜랑콜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랑콜리 정상은 정신분석학, 즉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에서 연구하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정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본격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이 감흥 상태를, 멜랑콜리라는 감흥의 정상을 연구하기 전에, 즉 프로이트가 연구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서 그걸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이 머릿말의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감흥이 문학 비평에서도 가능성을 갖는다.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병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있고 문학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멜랑콜리에 대해서. 오히려 문학 예술적인 접근에서는 이 멜랑콜리가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창조의 원천, 그죠? 뭐 예술가들이 혹은 작가나 시인들이, 문학 예술인들이 이 멜랑콜리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뭡니까?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예술 혹은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문제적인 것이죠. 이 멜랑콜리라는 감흥이요. 그래서 병리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문학 예술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크게 보면 양가성을 갖는 그런 감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어떻게 멜랑콜리를 분석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다루고 그것이 문학 비평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멜랑콜리, 이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우울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성적 사유 능력과 대비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성과 상당히 다른 대비되는 측면입니다. 이 감흥은요. 모든 감흥이 그렇지만 감흥이라는 것이 이제 정서성 에너지를 가진 강력한 그죠? 영향력을 가진 정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과는 다른 어떤 영역인데 감정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자각을 하거나 뭡니까? 의식하는 차원의 범주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이 멜랑콜리에 빠져드는 것이죠. 젖어드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진단을 해서 처방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비이성적 영역인 멜랑콜리는 주로 심년의 고독. 자, 이건 고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가족이나 친구나 뭐 혹은 타인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던 사람이 이 멜랑콜리에 빠지면 혼자만의 세계에 침잠하게 됩니다. 관계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심년의 고독. 자기 내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광기를 보이기도 하고 퇴폐적인 충동 등과 관련되는 현상으로 오래전부터 그게 이제 그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됐겠죠.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의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이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체액병리학, 체액을 이 사람의 이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서양에서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뭐예요? 이것에 해당되는 게 체질이죠. 체질. 4가지 유형의 인간의 타고난 체질이 있다. 그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재마라는 그죠? 의학자가 사상의학이라는 것을 발전시켰는데 그게 중국에서 이렇게 수용이 됐는지 정확하게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서양에서 체액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나 심지어는 성격까지 그죠? 이걸로 진단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도 물론 그랬겠죠. 정신분석학 이전에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도 연구를 했고 관심을 가졌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철학에서도 또는 문학과 예술에서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멜랑콜리에 대한 해석에는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이 공존한다. 조금 전에 내가 대표적인 걸 얘기했죠. 의학에서는 이걸 치료 대상이니까 부정적이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죠? 문학예술에서는 이게 어떤 생산의 혹은 창조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부터 살펴봅니다. 주로 이제 의학 쪽이겠죠. 여기 나옵니다. 고대의 체액병리학, 근대의 풍토심리학. 이제 서양에서 발전한 어떤 일종의 의학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가장
인간의 정신 능력 중에서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근대성의 토대를 이룬 것이 계몽주의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로부터 출발하는 정신분석학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멜랑콜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체액병리학인데요. 이것은 히포크라테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공기, 불, 흙, 물, 그죠? 이 네 가지 원소에 상응하는 체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상당히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체질병리학과 서양의 체액병리학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구성을 하는데 네 가지 체액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흑담, 그런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동양의 체질도 그런데 서양의 체액도 타고나는 거겠죠. 그죠? 이건 그러니까 운명적인 것입니다. 멜랑콜리아라는 말이 이제 이 어원인데요. 이것 자체가 금원이라는 어원이 갖고 있습니다. 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원 피를 가진 거예요. 금원과 담즙 이 두 가지가 어원적으로 결합돼서 멜랑콜리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에 충실한 거죠. 이 흑담즙이라는 게. 그 다음에 풍토심리학에서 헬파흐 같은 사람은 걱정, 제약감, 추적, 망상, 연약함, 감옥함, 절망감 등으로 그 특징을 증상을 들었겠죠. 불안과 발작 증세도 나타나고 불행이나 상상적 불행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원인이다. 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근대 이후에도 멜랑콜리가 연구가 되어서 대표적인 이 저서가 로버트 버튼의 멜랑콜리의 해부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멜랑콜리 해부 2004년에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는 서양에서 이 멜랑콜리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한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도시를 병든 육체로 파악했다는 것을 보면 이 멜랑콜리는 도시인들이 주로 겪는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이 멜랑콜리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연구가 멜랑콜리의 원인은 이 문명과 관련이 있다. 그죠? 도시 문명과 근대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 기계 문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병든 육체는 도시와 관련되고요. 치유되지 않는 감정인데 도시와 사회적 삶과의 연관 속에서 멜랑콜리를 파악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제 이것은 근대 이후의 영국의 상황과도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중에서는 아까 계몽주의도 멜랑콜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편에 속한다 그랬죠. 자, 한스 유르겐싱스는 멜랑콜리와 계몽주의라는 저서에서 철학적, 종교적, 문학적 담론을 분석하면서 멜랑콜리가 행복이나 이성에 위배되는 강신과 통일시되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이나 또 종교적 경건주의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광기, 즉 광기란 말이 뭐예요? 그 말 자체가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언행을 하는 것이 광기죠. 행동을 보여주는 거. 자,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간략하게만 이제 요약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주로 철학에서도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에서도 제시됩니다. 키케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면서 지성인은 멜랑콜리한 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느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좀 느리다는 겁니다. 이 멜랑콜리에 빠지면요. 우울해지니까, 그죠? 발랄한 정신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지성인들은 이 멜랑콜리한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단편적인 얘기들이죠. 어찌 보면요. 게테도 멜랑콜리가 시적 재능에 아늑함을 준다. 셀링도 자연의 심오한 특성이다. 그래서 모든 삶에는 멜랑콜리가 연결되어 있다. 쇼펜하우어는 지성과 멜랑콜리를 통해 비루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혹은 문학자들도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 질환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의 원천이고 예술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다. 필수적이다.까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멜랑콜리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된 것이죠. 자, 유명한 이 디러, 멜랑콜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준 화가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독일 화가인데요. 디러. 이 유명한 이 그림이 뭐 여러 곳에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멜랑콜리아, 파노프스키의 현대적 해석에 의해 제시됩니다. 자, 이 동파나인데요. 이 멜랑콜리아 1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동파나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 이 인물은 뭔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뭔가를 사색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기하학, 천문학, 연금술 등등의 도구가 이 사람 주변에 놓여 있고 박쥐가 날아옵니다. 멜랑콜리아라는 글귀를 이렇게 들고 날아 동파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 작품이 뭔가 많은 것을 암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본격적으로 이 멜랑콜리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자,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정신분석, 특히 프로이트가 이제 이 멜랑콜리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멜랑콜리라는 하나의 테마 혹은 감흥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나 하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우리 인간의 지식체계에 끼친 큰 뭡니까? 성과라고 할까요? 큰 성과가 이 멜랑콜리 연구의 정리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감흥 상태, 즉 정상의 하나인 멜랑콜리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는데 프로이트 이전의 연구와 프로이트 이후의 연구가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프로이트가 인간의 지식체계에 큰 성과를 보여줬다. 즉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이요. 그걸 이제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조금 전에 프로이트 이전에 이 인간의 멜랑콜리 정상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현상을 진단하거나 혹은 단편적으로 생각하거나, 그죠? 자기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 정도이지, 소위 말해서 구조적 체계, 내가 말하는 무의식의 메커니즘, 그죠? 심리적 구조의 체계성을 연구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가 어떻게 이 분석하는지를 이제 보면 그 전에 멜랑콜리 연구와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에 의해서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정신분석학이라는 관점에서, 정신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됩니다. 이후 정신분석학, 철학, 문해학 등에서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고 락강, 지제, 크리스테바,
버틀러 요즘 뭐 상당히 많이 논의되는 페미니즘 이론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이론가죠. 버틀러, 아감벤 등에 의해서도 계속 재해석이 됩니다. 지적으로부터 출발한 이 분석이요.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멜랑콜리 연구에서 한 중요한 획을 긋는다. 누가? 이 프로이트의 분석이요. 자, 이전에 이 관점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해명을 시도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은 우선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기 나름의 새로운 재해석을 한 이론가들이 바로 지젝을 하기 위해서는 락강을 거쳐야 되거든요. 지젝은 락강과 헤겔을 종합한 그런 어떤 이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락강을 헤겔적으로 접근해서 어디다가 접목시켰어요? 대중문화에 접근시켰어요. 특히 영화. 그래서 현대 문화 이론이든 현대 철학에 이 지젝이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독자층을 형성한 이유도 이 세 가지를 종합했다는 것이 조금 획기적인 것이죠. 락강의 이론을 헤겔적으로, 그리고 대중문화를 구체적인 예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젝은 마르크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도 두세 번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젝의 강연도 듣고 생중계까지 되고 뭐 그런 엄청나게 인기 있는 철학자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지젝, 조금 있다가 프로이트 공부한 이후에, 그래서 지젝의 멜랑콜리 분석도 우리가 이 논문 속에서 공부할 텐데, 지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락강을 우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락강의 멜랑콜리 분석도 공부한 이후에 지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테바. 여기 크리스테바가 있는데 버틀러가 페미니즘에 아주 최근에 영향력 있는 이론가라면 크리스테바는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 이리가레이, 그죠? 그 다음에 크리스테바, 이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스트들이죠. 역시 크리스테바도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기호학과 접목시켜서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멜랑콜리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은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락강, 지젝, 크리스테바, 아까 얘기했듯이 주디스 버틀러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조르주 아감베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자, 멜랑콜리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은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에서 연구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철학에도 사회학에도, 왜? 사회 현상도 크게 보면 정신분석을 활용해서 대중심리, 그죠? 대중정신분석, 이렇게 사회정신분석으로 갈 수 있죠. 정신분석이 개인의 무의식을 연구한다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걸 사회에 적용하면 대중심리학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회 현상을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고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현대문학 연구에서도, 현대문학 연구나 비평에서도, 즉 문학 연구에도 이 멜랑콜리가 활용이 됩니다. 자, 앞에서 문학과 예술을 하는데 이 멜랑콜리가 그 창조적 원천을 제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연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멜랑콜리와 이 문학과 예술 사이에도 상당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문학적 징후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문학 연구나 비평에서도 멜랑콜리에 대한 정신분석적 관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특히 최근에 와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라고 하고 6번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6번 각주, 여기도 각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평론인데요. 평론의 제목이 춤추는 우울증의 윤리. 그죠? 그 다음에 탕하의 위장술과 멜랑콜리의 시약, 우울의 양상, 언술 특성으로서 애도와 우울증.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한국 문학을 연구하거나 비평을 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의 제목이 왜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적 가능성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트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달았어요. 중간 제목입니다. 프로이트하고 세 가지가 뭡니까? 동일시로의 퇴행, 애정, 병존, 과학정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프로이트가 멜랑콜리를 분석한 그 체계적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는 개념 위주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자, 프로이트가 멜랑콜리를 분석하는 핵심은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쓴 논문이 우리나라에 프로이트 전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논문도 프로이트 전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애도와 멜랑콜리. 언제 발표했어요? 1917년. 1917년.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조금 더 넘었죠. 100년 전에. 지금 2021년이니까 104년 전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104년 전에 이 프로이트가 발표를 한 것인데요. 프로이트 전집에는 슬픔과 우울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슬픔이라고 했고요. 번역이 여기 트라우어 독일어입니다. 그죠?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독일어를 써서 저술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슬픔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슬픔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너무 보편적이고 포괄적이 돼버리니까 어떤 정서 상태. 그래서 이걸 애도, 그 다음에 이걸 우울증으로 그냥 번역했습니다. 뭐 틀린 번역은 아니죠. 멜랑콜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울증이 가장 적절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번역이 이 멜랑콜리가 가진 이 복잡한 이 구조적 양상까지 다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멜랑콜리로 나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멜랑콜리라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또 많죠. 우울증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 그 각주 7번 보면요. 번역하신 분이 이 프로이트 전집 13권에 나오는 이 논문을 애도와 멜랑콜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슬픔과 우울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애도와 멜랑콜리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보고요. 자, 이 제목 자체가 뭡니까? 프로이트가 인간이 겪는 감흥 중에서, 즉 아펙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비교할 만하다는 겁니다. 원인은 똑같은데 원인은 뭡니까? 가장 최초의 원인은 상실감입니다. 상실감으로부터 애도가 올 수도 있고 멜랑콜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자, 우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가장 최초의 원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 그죠? 내가 추구하던 이념, 그죠? 때로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하거나 내가 추구하던 이념이 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뭘 가장 먼저 경험할까요?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사람이 아니라 가치, 그죠? 어떤 추구하던 가치 혹은 이념 이런 것들도 상실하게 되면 상실감에 빠지죠. 자, 그래서 뭔가를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멜랑콜리나 애도나 멜랑콜리에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이점인데요. 첫 번째 차이는 멜랑콜리란 의식에서 떠나 즉 무의식의 대상 상실이고요. 애도는 상실에 관해서 어떤 것도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니까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애도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즉 사랑하는 가족이 과의 이별을 내가 의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례 절차, 즉 애도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인 경우도 있지만 뭐 국가 원수나 뭐 대통령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최근에 뭐 종교 지도자가 돌아가시는 경우, 그죠? 어떤 종교든 그러면 슬픔을 경험하죠. 왜? 상실감을 느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랬는데 애도로 가는 경우는, 그죠? 이 감흥 상태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상실의 대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랑콜리는 상실의 대상을 의식하지 못한다. 즉 무의식 속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채,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뭐하고 관련될까요, 이게?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면 정신적 상처인데, 정신적 외상인데, 그것을 자기가 최초의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충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뭐가 날 파괴했는지, 뭐가 나에게 폭력을 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나중에 그것이 트라우마로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것이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트라우마에 해당됩니다. 멜랑콜리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른 채 상실감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애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자애심의 추락이 멜랑콜리에서 나타난다. 자애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존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모든 주체가 자애심, 자기애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프로이트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가장 기본적인 충동 혹은 본능을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멜랑콜리 분석과 상관없이 다른 어떤 프로이트의 개념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본능 혹은 충동은 자기 보호 본능이다. 왜? 그것은 인간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우선
보호돼야 되죠.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뭐 배운 게 아니고 타고난 것이죠. 자기 몸을 먼저 보호하고 자기 정신을 보호하고 그게 이제 자기애와 관련됩니다. 자기 보호 본능, 자기애.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인데 자기애가 추락한다는 것은 자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책감,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멜랑콜리가 생긴다. 애도는 상실을 했지만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별을 했는데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도 기간을 겪은 후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례식이라는 것도 그래서 치르는 거죠. 애도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애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뭐예요? 평소의 이 심리 상태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또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애도입니다. 그죠? 애도와 멜랑콜리의 차이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멜랑콜리는 무의식적으로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고 애도는 의식적으로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자애심과 관련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책감이죠. 자책감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멜랑콜리고 그걸 가지지 않는 게 애도입니다. 멜랑콜리의 경우는 자아가 빈곤해진다 그랬어요. 애도는 빈곤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 세상이지만 멜랑콜리의 경우는 바로 자아가 빈곤해진다. 이렇게 프로이트 한 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전집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 표시죠. 따옴표 2개짜리. 그러니까 애도를 겪는 사람은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슬프지만 그죠? 그 애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애인과 이별했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든 경우만 애도나 멜랑콜리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상실이 원인에서 이 애도나 멜랑콜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프로이트는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요. 이 애도의 경우 리비도로 설명합니다. 리비도는 투여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투여하죠. 그죠? 경제학적인 용어로 보면 투자입니다. 투자. 투여를 했는데 이게 상실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됐잖아요. 내 감정을 다른 말로 리비도를 투여했다가 다시 회수합니다.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여했지만 상실됐을 때는 슬픔을 느끼지만 즉 애도의 기간이 지나서 그 리비도가 다시 회수되면 내 리비도는 다시 뭡니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됩니다. 즉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멜랑콜리의 경우는 이 투여한 리비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회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착이 됩니까? 고착이 됩니까? 그 대상에게 고착이 됩니다. 대상과는 이미 헤어져서, 그죠? 그게 부모님의 돌아가신 상황이든 애인과 헤어진 상황이든 아무튼 대상은 이미 떠났는데 내 리비도는 그 대상에게 아직도 고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회수가 되면 애도의 감흥 상태가 되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멜랑콜리에 빠집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내가 조금 보충 설명을 했어요. 이 자애심의 추락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심 이런 것이 뭡니까? 훼손되고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리가 뭐라고 할까요? 추락하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에도는 궁극적으로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 자, 이제 자존감, 자신감, 이게 다 자애심과 관련됩니다. 다 같은 의미 맥락을 가져요. 새로운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리비도가 해소되었으니까 그 리비도를 가지고 다시 어떤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사랑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멜랑콜리는 타자를 상실했는데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책감을 한다 그랬죠? 자애심이 추락하고 원인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아가 빈곤해집니다. 자애심이 추락하니까요. 자책감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멜랑콜리의 주체는 자신을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다고 스스로 비난하는 이게 자책감이죠. 자책감을 가지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오히려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나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속 편한 것이죠. 그죠? 그런 심리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의 심리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 사람의 이 무의식 속에 혹은 심리 속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유명인들이 갑자기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했을 때 주변 가족이나 심지어는 가족이나 이웃들도 그런 변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입니다. 정신분석은 프로이트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분석했던 것들을 심층적으로 뭘 분석해내는 거예요? 정신의 구조를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자, 그래서 때로는 도덕적 열등감의 망상은 불면증 혹은 단식으로 이어지고 살아있는 것을 생명에 기속시키려는 본능까지도 그죠? 억누르게 된다. 자, 이제 프로이트의 분석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아가 빈곤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병리적 증상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입장은 앞에서 우리가 프로이트 이전에 살펴봤던 뭡니까?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당연히 부정적 관점에 속하죠.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의사니까요. 프로이트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의사로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의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치료해야 될 증상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빈곤해지는 이거 병리적 증상으로 일단 취급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그죠? 원인을 진단하고 그걸 처방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프로이트는 그걸 연구한 것입니다. 자, 원인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원인은 멜랑콜리의 정신분석적 분석에서 프로이트는 어떤 것을 찾아냈냐면요. 이러한 원인은 왜 자아가 빈곤해지냐, 왜 자책감을 가지느냐 했을 때 아까 내가 설명했던 리비도를 고착시켜버린다. 투자한 리비도를 그 대상에게 고착시켜버리고 회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게 내 리비도가 고착됐다는 말은 뭔가? 그러나 그 대상은 이미 이별한 상태이거나 죽은 상태인데, 즉 대상은 상실된 상태인데 그 대상에 대한 뭐예요? 리비도를 회수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상실한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때 동일시라는 메커니즘을 찾아냅니다. 동일시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대상은 이미 상실됐는데 자기를 그 대상과 동일시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대상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던 애인이 자기를 이별을 했는데 그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잘 봅시다. 그건 나르시시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동일시는 나르시시즘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입니다.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예요. 즉 자기 만족적인 동일시입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이 슬픔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해 버립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별하고 그래서 상실되었는데 사랑하는 대상과 상실하지 않으려고 동일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비도가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용을 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정상적인 결과라면 대상에게 집중되었던 리비도가, 그죠? 이게 집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내가 투여라는 말을 쓰고 투자란 말까지 썼는데 집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리비도 집중, 리비도를 거기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리비도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근데 리비도가 철회됩니다. 다시 회수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상에게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애도입니다. 애도. 보통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 때문에 다른 식의 결과가 초래된다. 즉 저항한 힘을 지니지 못한 대상 카덱시스. 요 번역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번역하신 분이 카덱시스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번역을 굳이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군사 용어 같은데 점령입니다. 점령. 보통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어떤 고지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좋은 위치에서, 그죠? 유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해야 승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혹은 장소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게 카덱시스입니다. 이 리비도 집중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떤 내 심리 상태가 뭘로 점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카덱시스, 대상에게 내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는 거, 이걸 대상 카덱시스라고 그럽니다. 결국 사라지게 되고, 그죠? 반면에 자유로운 리비도는 다른 대상을 찾는 대신에 자아 속으로 들어간다. 이 자아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내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랬죠. 나르시시즘. 그리고 나르시시즘 속에서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자아 속에서도 그 리비도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아를 포기한 대상과 동일시하는 데만 기한다.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게 나르시즘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종합해서 두 가지를 종합해서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이 프로이트의 첫 번째 제목이 동일시로의 퇴행이죠. 자, 이 퇴행이란 말이 나르시시즘적 퇴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르시시즘적 동일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인데 이것을 퇴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퇴행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죠? 심리적으로 자기로 돌아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이게 나르시시즘의 속성이고요. 그걸 퇴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 전 단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즘이 작용하고 있고 동일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일시란 말. 자, 동일시가 왜 나르시즘과 관련이 있고 또 퇴행과 관련이 있는지 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된 대상의 그림자가 자아에 드려진다. 그림자가 왜 드려졌을까요? 대상과 자아를 동일시했는데 대상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림자라도 그림자만 뭡니까? 획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멜랑콜리에서는 대상의 그림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아는 마치 그것이 떠나버린 대상이라도 되는 듯 특수한 기관에 의해 대상처럼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의 그림자를 붙들고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동일시를 하면서 집착하는 것이죠. 자, 멜랑콜리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상 상실은 자아 상실로 전환되고 자아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아의 비판적 활동과 동일시에 의해 변형된 자아 사이의 분열로 바뀌게 됩니다. 자, 비판도 하고 동일시도 합니다. 대상을 단순히 동일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일시하면서 비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그림자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정오를 동시에 왕복하게 됩니다. 대상과 애정관계를 갖고 사랑과 정오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연애를 하는 현실이라면 대상의 그림자와 사랑과 정오를 동시에 하는 것은 바로 멜랑콜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나오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애정병존입니다. 애정병존.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멜랑콜리에 빠지면 뭡니까?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와 퇴행에 빠지고 그 안에서 대상의 그림자와 엄청난 애정병존의 투쟁을 벌이게 돼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리 속에서. 사실은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인데 대상의 그림자와 애정병존의 각축전 혹은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던 자아가 그죠? 그 대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여된 여기 내가 아까 표현했던 투여가 나옵니다. 투여된 리비도가 회수, 즉 철회되어 새로운 대상을 찾는 게 애도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내부로 그 리비도가 고착이 되면 대상과 동일시하는 쪽으로 리비도가 고착이 되면 주체는 이전의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결국 멜랑콜리의 주체는 분열에 시달리는데 사랑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분 자아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자아가 계속 비판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비판하고 상대방도 비판하고 그러면 애정이 병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내면의 무의식 속에서 혹은 심리 속에서 애정 병존이 그러니까 애정 병존은 엄청난 갈등이거든요. 뭐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애정 병존에 생기게 됩니다. 그걸 분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 멜랑콜리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고 이것은 나르시즘적 퇴행을 파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랬어요. 자, 동일시, 대상과의 동일시, 두 번째는 나르시즘적 퇴행입니다. 사실은 이 순서가 이 심리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서가 이러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한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르시즘적 퇴행이 일어났는지 나르시즘적 퇴행이라는 심리 상태가 대상과 자아를 동일시하게 만들었는지는 사실은 그 순서, 선후관계는 불명확합니다.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과 이 현상이 대상과 동일시하는 심리 상태와 나르시즘 퇴행은 사실은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나는 지금 이걸 순서를 동일시 다음에 퇴행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목에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동일시로의 퇴행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동일시로의 퇴행 안에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상실한 대상과의 동일시, 두 번째는 나르시시즘적 퇴행. 왜 이 두 가지를 두 개의 단계로 나누지 않고 이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됐죠?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의 현상인데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로의 퇴행.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했고, 그 다음 단계가 애정병존입니다. 애정병존. 그죠? 그 다음 단계, 이 애정병존의 갈등이, 즉 자아가 분열된 채 갈등을 일으키면서 애정병존이 엄청난 투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내면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가학정, 가학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봅시다. 이처럼 대상 사랑을 동일화로 대체하는 것이 나르시즘적 질병에서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는다. 정신분열증의 회복 과정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메커니즘은 한 유형의 대상 선택에서 원초적인 나르시즘으로 퇴행, 자, 나르시즘 퇴행이란 말이 나오죠? 나르시즘 퇴행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동일시가 대상 선택의 예비 단계, 자아가 대상을 선택하는 최초의 방식, 양가 감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양가 감정, 이게 바로 애정, 그죠? 사랑과 정오가 공존하는 애정 병존과 관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흥미있는 얘기인데, 흥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뭔가 하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프로이트가 다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멜랑콜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체계적으로. 자,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논문의 제목이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적 가능성이잖아요. 멜랑콜리를 분석하는 이 프로이트의 이 심층적 분석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 멜랑콜리가 문학 예술에도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거든요. 문학 작품, 시나 소설에도 멜랑콜리라고 하는 이 뭡니까? 정동 혹은 감흥 상태가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창작을 하는 시인이나 작가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그 멜랑콜리는 그 시인이나 작가가 창작해서 만들어낸 그 예술 작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멜랑콜리가 예술가의 내면에도 있지만 이 작품 속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을 분석하는 비평가가 이 멜랑콜리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게 문학 비평이잖아요. 이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적 가능성이라는 이 논문의 제목은 적어도 우리가 문학 예술 작품에서 멜랑콜리를 분석하는 비평가가 혹은 연구자가 프로이트 이전의 그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분석, 그죠? 아까 앞에서 쭉 소개했죠? 1장 머리말에서 프로이트 이전의 멜랑콜리 분석들을 정리했잖아요. 소개했잖아요. 그 정도의 현상적이고 단편적인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보다 더 심층적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프로이트 이후에 이론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시나 소설을 분석할 때 멜랑콜리를 프로이트가 분석하는 이 정도의 심층적 분석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비평가가 단순하게 문학 작품의 현상에 나타난 멜랑콜리, 표면적인 멜랑콜리, 그걸 그냥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정도로만 해가지고는 이제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그건 기본적이고 이제 문학 비평을 할 때 작품에 나타난 예술 작품에 나타난 멜랑콜리를 프로이트처럼 체계적으로 혹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흥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트가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리비도 발달 단계의 구강기에는 자, 이렇게 했어요. 구강기란 말을 썼습니다. 구강이 뭐예요? 입, 구자, 입, 구자. 강이라고 하니까 입 속에 이 구조, 이걸 구강이라고 말합니다. 구강. 언어학하는 경우에, 언어학이나 국어학이나 뭐 중국어 의학을 공부할 때 이 발음 기관, 그죠? 발음 기관을 공부할 때 이 입을 그려놓고 어디서 발음, 이 자음과 모음이 어디서 발음 나는지를, 그죠? 표시하잖아요. 그게 그때 구강 구조를 우리가 그립니다. 이게 구강입니다. 입속, 이것이 구강입니다. 입술은 뭐예요? 입술. 구순입니다. 입술 순자, 구순. 그래서 구강기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리비도 발달 단계란 말이 뭐냐? 자, 이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이트가 이 멜랑콜리가 발생하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은, 무의식의 메커니즘은 일단 뭐예요? 나르시시즘적 퇴행이 일어나고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애정병존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인데, 이 나르시시즘적 퇴행이라고 하는 심리적 상태가 이 리비도 발달 단계의 구강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입니다. 그래서 퇴행이에요. 나르시시즘적 퇴행입니다. 자, 이것이 각조 14번에 붙어 있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14번을 잘 한번 보세요. 구강기라고 했는데 이거 번역을 이제 구순기라고 번역하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강과 구순은 뭐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번역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오랄이라고 번역해, 오랄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단계잖아요. 단계, 구순 단계, 오랄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프로이트가 이론한 리비도 발달 단계. 간단히 얘기하면 프로이트가 인간의 리비도가 발달한다.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는 나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정확하게 그 나이에 이 발달 단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거는 의학적인 차원이니까요. 자, 리비도 발달 단계에서 전성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기기가 있겠죠. 전성기기를 다시 세분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리비도가 이 단계를 밟아서 발달한다는 것인데, 자, 성기기 이전에 전성기기를 다시 세분하면 구순기, 그러니까 이 리비도 발달 단계에서 어린아이가 이 쾌감을 느끼는, 리비도의 쾌감을 느끼는 가장 최초의 단계가 구순기입니다.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는 입술로 자신의 리비도를 실현하는 거죠. 구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엄마의 젖을, 그죠? 입술로 빨아서 영양분도 획득하고 사랑도 경험하고 엄마의 사랑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그죠? 구강 혹은 구순이 이 욕망의 중요한 실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항문기로 전개되고요. 항문으로 쾌감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남근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성기기가 옵니다. 이건 전성기기를 셋으로 나눈 것이니까요. 전성기기 단계에서 이제 성기기 단계로 오면 성기를 중심으로
성적 쾌감을 느끼면서 리비도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기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리비도 실현 과정입니다. 자, 이 중에서 구순기를 한번 지금 살펴봅시다. 이 시기의 성적 쾌감은 주로 음식 섭취를 동반하는 구강과 입술. 자, 그래서 구강이 나오고 입술이 나오는 게 입술이 이제 구순입니다. 구강과 구순의 흥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 활동은 대상관계를 표현하고 조직하는 의미작용을 선택적으로 제공합니다. 먹고 먹히는 의미작용이 어머니와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엄마의 젖을 빨아서 먹을 때 단순히 물질적인 영양분만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섭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의미작용을 합니다. 먹고 먹힐 때. 그래서 이 구순기 단계의 리비도는 먹고 먹히는 관계로 설명이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까? 태행이. 이 성기기 이전에 전 성기기 중에서도, 그죠? 전 성기기 중에서도 1단계까지 태행한 것이죠. 구순기까지 태행한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나르시시즘이 일어나서 구순기까지 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분석입니다. 흥미있는 분석이죠. 그래서 대상 카덱시스가 장애물을 만나면 다시 나르시시즘으로 후퇴할 수 있다. 동일시가 대상 선택의 예비 단계, 자아가 대상을 선택하는 최초의 방식이라는 사실은 대상 카덱시스가 나르시즘적 성향이 강한 리비도 발달 단계의 구순기로 태행한다. 그죠? 구순기로 태행한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요. 이처럼 나르시시즘적 대상 선택이 나르시시즘으로 퇴행하는 과정은 애도와 구별되는 멜랑콜리의 중요한 특성이다. 그죠? 상실한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메커니즘이 애정병존을 발생시킨다. 자, 이거 설명 앞에서 다 한 것이지만 다시 이제 애정병존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인용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